우리가 소식은 안 했는데 소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면 약물.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많이 먹으면서 소식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진 연구들도 좀 있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천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사회인데요. 14% 정도가 65세 이상이었던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뭐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건 일본이 이제 10년 정도 걸렸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하는 네. 그게 있어서 65세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을 보면 한 20년 정도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노인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 저희가 뭐 오래 살면 좋은 거긴 한데 질병이 없이 살 수 있는 수명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뭐 70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 5분위에 있는 분들은 건강 수명도 좀 많고 1분위는 이제 건강 수명도 좀 작은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노화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도 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진료비도 많이 들다 보니 부담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세금 문제들이 많이 이제 불러 일으켜지고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되게 소소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연령을 올려야 된다. 뭐 72세는 넘어야 노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되게 많은 고민을 안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고령화 시대를 고민하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저희의 기대 수명은 한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선 시대에는 뭐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식량이 없는 기근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때문에 그렇죠. 되게 이제 수명이 뭐 40세밖에 되지 않는데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수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랩장님 나이였으면 이제 벌써 돌아가셨다.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조선 남자가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하면 네.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임금인 영조는 83세까지 살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현재 이제 22년생 태어난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이제 평균이 87세가 된다고 해요. 지금 시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되게 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세인이 좀 많이 흔해졌어요. 이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60만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고요. 우루과이가 일본에 거의 육박합니다. 오. 남미에서 유난히 우루과이가 엄청나게 높네요. 전 세계 기대 수명을 BC 10,000년 전부터 그려보면 30년에 불과했는데 네. 지금 2023년은 90세에 육박하잖아요. 1900년대 이후로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에 노화 극복의 비밀을 깨달은 건 아니죠. 그 시기는 저희가 의료적인 부분 그리고 보건적인 부분이 발전하면서 저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던 거죠. 생물학적으로 뭔가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환경이 개선이 된 거죠. 환경이 네. 많이 좋아졌다. 사실 저희가 흥미를 갖고 있는 거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로 이렇게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건가? 그렇다면 뭐 저희가 생물학에서 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노화를 치료하려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노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화 자체는 시간의 흐름이고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노화를 되돌리겠다는 시도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이죠. 네네. 권력자들은 옛날부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불사의 약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과학 연구가 많이 안 되던 시절에는 좀 안 좋은 일들? 예를 들면 뭐 처녀의 피들을 가지고 그걸로 목욕을 한다면 뭐 우리가 젊어질 수 있을 거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노화를 되돌리겠다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약간 많죠. 뭐 이런 욕망들도 있었는데 인간 중에 안 늙어 죽는 사람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100세 언저리가 되면 죽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든 생물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북극고래 같은 경우에는 200세 이상 산다고 하고 네. 뭐 볼락같이 뭐 맛있는 친구들도 200세 이상 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드라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죽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살 수 있다. 저는 라고. 되게 생소해요, 저 친구도.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게임에서만 봤지. 하여튼 어떤 종은 또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한히 살도록 안 해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요. 자연 선택이라는 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해주는 진화의 힘은 아니거든요. 사실 자연 선택은 우리가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떤 생물이든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 선택에 관심이 있는 거는 자신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상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우리의 번식 시기가 지난 이후에 보면 네. 자연 선택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화의 진화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네. 그 시기를 어떤 자연 선택의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그림자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쌓여서 노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선택의 그림자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면 그 그림자 시기에 사실 돌연변이들이 되게 많이 쌓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들, 일회용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몸의 많은 부분들이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번식 시기에 되게 좋았던 일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얼굴이다. 라는 것들이 노화를 설명하는 진화의 이론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뭐 세포는 계속 분열을 하게 되고 그 세포가 분열하려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DNA도 함께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세포 안에 있는 DNA 길이는 거의 2m 가량 됩니다. 그 2m DNA를 한 번에 정확하게 복제하려는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쌓인다는 것. 그런 오류 말고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네. 공장. 그 공장에서 어떤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나와서 그 친구가 이제 DNA에 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나 이런 데에서 자외선들이 DNA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술을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렇게 하면 장기에 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고 있는데 손상을 입는 거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적이 너무 많은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체세포 일회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제 체세포들이 돌연변이가 더 많이 쌓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도 생식세포 같은 다음 세대로 우리 세포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는 되게 뭐 돌연변이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 체세포는 또 돌연변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도 어떤 세포는 또 오래 사네? 라는 느낌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생명체들의 나이들을 측정해 가고 있고 어떤 종은 오래 살고 어떤 종은 오래 살지 못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체 왜 그런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고래면 뭐 200년 이상 살고 인간은 왜 100살 정도 살고 왜 그럴까? 저 수명들이 최대 수명인데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연변이가 노화의 어떤 중요한 요소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생쥐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명이 뭐 100세 이상인데 실제로 이제 인간같이 오래 사는 친구들은 이제 돌연변이 축적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합니다. 최종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죽을 때의 지점과 생쥐가 죽을 때의 지점을 보면 결국에는 쌓여있는 돌연변 축적량이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네. 이제 쌓이는 속도가 느린 거죠. 뭐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는 비버가 마우스에 좀 더 가깝거든요. 인간보다는. 네. 비버에 있는 어떤 DNA를 치료할 수 있는 효소 자체에 기능성이 되게 좋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비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 이제 볼락은 왜 오래 사는 친구들은 왜 오래 사는지를 봤을 때 네. DNA 효소 자체가 되게 많이 선택이 많이 돼서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유전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오래 사는 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DNA를 잘 수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이제 진화적으로 알게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진화적으로 보면 저 친구들은 저런 좋은 운명을 타고 난 대신에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대화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또 못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빌려올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오래 사는 친구들은 왜 오래 사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래 사는 친구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오래 산다. 이걸 뭐 다른 종에다 이런 기능을 넣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가까지 증명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진화 얘기는 마지막인데 네. 우리가 선택되는 형질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아요. 그래서 맞아. 초기에 이제 우리 자손을 낳기 되게 유리했고 초기 생존에 유리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발생 과정이라든가 우리의 뭐 상처를 치료한다든가 이런 데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많이 쌓이게 되면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되게 좋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진화는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죠. 네. 뭐 이런 얘기들 짚어봤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뭐 나온 건 아닌 거죠. 노화 치료제가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 건가?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122세의 수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 수명에 한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인간 수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건 사실 좀 아니다라는 그 없다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통계적인 얘기들로 봤을 때 수명의 한계에 대한 논쟁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노화학자들이 6천억 원의 내기를 했다고 해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좀 되게 좀 허무한 내기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스테드라는 교수님은 우리가 이제 150세까지 이제 사는 시절이 곧 올 거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했고 이제 저런 이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울산시키라는 교수님은 120세까지밖에 우리가 못 살 거다. 6천억 원이 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년에 뭐 150달러씩 내가지고 뭐 그거를 150년 쌓다 보면 뭐 그런 것 따위 내기여서 저런 내기가 있었던 거죠. 150대 일단 노란색이 가 있고 네. 엄청나게 훌륭한 대학교의 교수님이라서 또 저기 또 위인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50세 인간이 뭐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도 이제 조금 약간 반칙인 게 일본 조건이 30, 40대에 노화 늦추는 약을 복용을 시작해야 할 경우 150세에 도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 좀 많습니다. 150세 인간은 일단 뭐 최초니까요. 최초의 150세는 저런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공감이 안 될 것 중에 하나는 노화 늦추는 약? 저게 뭔데? 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인간에서 바로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네. 뭐 생쥐라던가 팔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예쁜 꼬마 손충이라고 하는 저 지렁이 모양 저 꼬마 친구들에서 손충이구나. 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알려진 약들이 계속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이 약들을 토대로 아마 최초로 이제 노화 늦추는 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뭐 임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메포민이 임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당뇨병 걸리면 이제 인슐린을 처방을 하고 네. 이제 심혈관 질환에 걸리면 뭐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노화일 때 처방하는 약을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이제 그룹들이 생기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 아까 앞쪽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제 생명체에서 연구를 했던 약 중에 메포민이라는 약을 이용해 가지고 노화를 늦추겠다는 임상 시험이 2019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상 시험을 하게 된 이유가 네. 당뇨병 환자에다가 메포민을 처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냥 정상인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임상시험에서. 당뇨병 환자도 이렇게 더 오래 살도록 할 정도면 일반인에게 투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지점들이 인간 임상에서도 있었던 거죠. 야. 그래서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이제 미래 기술들을 소개하는 잡지를 보면 잡지 표지에 노년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런 이제 임상시험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쪽 오른쪽 사진들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분은 이제 아마존의 이제 제프 네. 베이조스고 아래쪽에 있는 분은 이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인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등 이제 노화의 치료 시장이 곧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연구가 빠르게 발전했던 이유도 연구비가 많이 몰려서거든요. 사실은 이제 노화에도 되게 많은 연구비가 몰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영국의 생명과학이 어떻게 돼야 되냐에 대한 10년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7가지 비전을 보시면 뭐 치매 치료, 뭐 조기 암 진단 되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노화의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겠다라는 항목도 들어갈 정도로 뭐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에는 이제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빠르게 방안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 기업들도 그런 거에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선진국들도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쪽에 저희가 이제 자연 선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 수명 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의료 케어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조기에 암 진단도 하고 조기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120세에 도달하는 삶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의료 케어만으로는 우리의 수명 한계점을 많이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노화 연구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노화 치료제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노화 치료제 하나가 나와서 모든 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양한 노화 치료제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노화 케어라는 말로 붙였을 때 노화 케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몇 세까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던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저희가 과학적 노화 연구의 시작을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예쁜 꼬마 손충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수명이 뭐 한 20일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에게 하나의 돌연변이만 만들어내면 수명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여러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네. 어떤 돌연변이들 중에 오래 사는데 방해가 되는 유전자의 기능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저해하면 오래 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아까- 걸 우연히 찾아낸 거죠. 과학적 노화 연구가 이제 아까 예쁜 꼬마 선충 덕분에 좀 시작이 됐고 네. 네. 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노화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특징들을 막으면 우리가 노화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노화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노화가 됨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점점 커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속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노화가 가속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의 가속을 늦추면 노화가 개선돼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들 이제 9가지를 이용해서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노화되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망가진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데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의 변화들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일단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가장 임상시험에 가까이 있는 노화 치료 기술은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4가지 기술 정도를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생쥐와 늙은 생쥐의 혈관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생쥐에 있는 어떤 인자가 늙은 생쥐로 넘어갈 수도 있고 늙은 생쥐에 있는 인자가 젊은 생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혈관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젊은 생쥐는 좀 더 늙어지고 늙은 생쥐는 좀 더 젊어지는 그런 현상을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잔인한 실험이긴 한데 그럼 저 혈관을 돌아다니는 건 뭘까? 회춘 인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좀 실제로 찾아내게 됐고 그래서 저렇게 혈관계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네. 늙은 생쥐에다가 회춘 인자를 주사를 하면 좀 더 젊어지는 효과가 나왔던 거죠. 저런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인자들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어떤 인자들은 젊은 생쥐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늙은 생쥐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어떤 인자들은 늙은 생쥐에 너무나 풍부해서 네. 그 친구를 희석해줘야 되는 어떤 인자들도 존재했던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임상시험이 이제 실제로 시작되게 됐고 네. 뭐 피를 그대로 넣는다기보다는 피에서 발견한 그런 물질을 우리가 주입을 했을 때 노화와 관련된 현상들 뭐 예를 들면 뭐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 혹은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혈액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해도를 되게 높이고 싶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혈액에 대해서 되게 정보를 조사를 하게 됐어요. 한 4,000명 정도 18세에서 95세 정도의 이제 인구에서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네. 어떤 단백질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인간은 뭐 3번 늙는다. 왜냐하면 오. 노화 관련 단백질들이 34세에 피크를 쳐서 한번 올라갔다가 아. 60세에 피크를 한번 치고 네. 78세에 피크를 치더라. 이런 식으로 노화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혈액 인자들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이제 인간 수준에서도 조금씩 알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혈액에 이런 변화들이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거는 사실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될 거고 어떤 거는 되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이해해가는 이제 단계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적게 뭐 단식한다던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거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하면 오래 살 거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적게 먹기와 운동 자체가 되게 이제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이게 생쥐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너무 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저런 방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시절에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은 안 했는데 소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면 약물.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많이 먹으면서 소식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진 연구들도 좀 있고 우리가 소식을 했을 때 어떤 우리 몸의 변화가 있는지를 이해하면 네. 그 변화를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혹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했던 메포민도 그런 효과를 내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